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챕터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주요국과 탄소 중립의 의미.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탄소 중립하면 중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량 하면 중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중동은 안 떠오른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나? 두 번째, 탄소 중립 관련 시장 전망과 시사점, 그 다음에 사우디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사우디 참사관하고 조금 전에 우리 KF에서도 좀 발표를 하셔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 시사점과 우리에 대한 순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 주요국, 사우디, 탄소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도 제가 정리한 대로 G20 국가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약 115억 톤. 2019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3위가 인도. 통상 우리가 아는 국가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4위, 일본, 독일이 5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6억 5천만 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탄소 배출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차기 정부도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다른 데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CDM 사업이라고 해서 그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인데요. 이 청정 개발 체제 사업, 이것들을 조금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가 됐든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좀 사업을 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건설이 그 파키스탄에서 수력발전 사업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3년 동안 이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갖고 이걸 판매해서 약 130억 정도 수익을 창출한 게 그런 대표적인 CDM 사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제가 말했던 국가들 외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데 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중동 주요국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6억 1,461만 톤. 그래서 G20 국가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서 왜 사우디 왕세자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는데요. 근데 사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인당 18톤, 그래서 G20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아까 여기 우리 사우디 참사관 안 가시고 계시면 어떡하나 이거 발표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사우디의 잠재력, 성장력 굉장히 좋은 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우디도 사실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도 12.7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이런 통상 생각하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보다 우리 1인당 배출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 이 표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는 그러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주로 이제 제가 초점은 중동에 초점을 맞추되, 지금까지 세션을 제가 들어보면 이제 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에너지를 저탄소형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주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쪽에 중심을 맞춰서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될 건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양광을 보면
사실 앞으로 한 10년 후면 전 세계 태양광 그 발전 설비 용량이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 용량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계 유명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그 신증설 국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미국, 일본, 인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한 구입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점차 2022년 그러니까 금년 이후부터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용량 규모 전망치가 지금 약 2025년에 약 165기가와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 모델은 그냥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산자락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형 태양광으로 이렇게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풍력인데요. 풍력은 사실 우리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지금 차기 정부는 풍력보다는 아마 태양광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풍력 경우는 육상 풍력의 경우는 성장성이 좀 세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해상 풍력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상 풍력이 규모 면에서 연간 한 10기가와트. 기가와트 하면 여러분들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1000메가와트를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기가와트씩 신증설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풍력은 가장 핵심이 그 터빈을 여하하게 잘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풍력은 대형화하면 할수록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풍력 터빈의 그 대형화 추세가 지금 세계적으로 좀 붐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육상 경우는 뭐 한 3메가에서 한 5메가 정도, 그리고 해상 풍력은 한 15메가 정도 한 기당 이렇게 해서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터빈 자체가 좀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풍력을 그 동력원을 발생시키는 그 블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블레이드의 규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풍력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특히 앞으로 좀 유망할 해상 풍력은 개통연계. 개통연계라 하면 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원을 여하하게 사용초로 이렇게 끌어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풍력 신증설 국가 보면 사실 한국은 없고요. 역시 중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원자력 부분인데 원자력은 뭐 탄소 중립에서 원자력을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당연히 원자력을 포함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도도 있지만 그 탄소를 중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을 빼고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전의 가장 결정적인 피해를 본 일본조차도 2030, 2050 그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늘리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자력은 장점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갖고 있는 간헐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바람이 분다든지 바람이 안 분다든지 햇빛이 없다든지 밤이 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다라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장점이고 중동 원역도 사실 19기가와트가 한 2040년까지 증설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관련된 기업들도 이 원전 중동에 대한 원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지금 약 1.4기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주요국들의 원자력 발전 계획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뭐 시간 제약상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인근 국가인 중국이 이 중국 역시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2050년까지 150기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원전을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할 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우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경제 참사관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KF에서도 발표하시면서 내용들이 좀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덜 중복되는 관점에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의 리야드 정상회의를 했고, 이것도 아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우디의 그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1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모하메드 왕세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축량에서 사우디하고 중동이 4% 이상 기여하겠다라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여기 계신 분이었나? 그래서 오아시스 활성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기 보면 식목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우디 내 약 100억 굴의 나무를 심겠다.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하메드 왕세자가 지금 그거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정도의 메머드급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I 2.0, 그래서 미션 이노베이션 2.0 이니셔티브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 서명에 참여한 국가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서는 사우디하고 아까 했던 UAE 두 개국에 모로코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이 MI 2.0 이니셔티브 관련해서는 청정수소, 그린 수소겠죠. 청정수소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그 전력 시스템, 이쪽 두 개를 좀 전략적으로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2060 넷제로 배출 목표는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세부적인 달성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 이거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송 부문에서 전기차를 최대한 늘리겠다. 우리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산업, 농업 같은 이런 분야는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공정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배출 공정으로 레벨업하는 이런 기술 개발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기존에 사우디 내에 있는 석유화학 퍼실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 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주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가스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작은, 그래서 50대 50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탄소 포집이라든지 아까도 CCS 얘기도 자꾸 나왔는데요. 이 밑에도 제가 잠깐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이외에 가스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했던 내용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사우디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정책들을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면 작년에 그 사카라 태양광 발전소를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유맛 알 잔달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사우디가 프로젝트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그 폴스코밍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 그 PIF ACWA 파워 솔라 PV 약 2,000메가와트, 그다음에 쿠웨이트는 스랩 페이스 2 앤 3 약 3,500메가와트, 뭐 이런 정도 규모로 규모의 그 어떤 신재생 쪽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금년도 주요 풍력 발전에서는 태양광보다는 좀 작지만 그 양부 지역에 850메가짜리 하고 두바이 뭐 규모는 작습니다. 28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마지막 제가 시사점하고 우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방지 등 친환경 수요 적극 대응하자. 어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UAE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전략을 계속 발주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는 그동안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했던 뭐 오일앤가스라든지 리파이너리라든지 페트로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 형태의 참여, 그러니까 단순 도급형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그 친환경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개발형 사업 일종의 이런 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 우리 기업들의 그 작년도 3분기 전체 총 이 사업 중에서 이런 그 투자 개발형 사업이 4%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명분은 많이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그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세스 면에서 이 투자 개발형 또 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같이 겸비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 사우디 탄소 중립 중장기 전략에 대응하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몇 번 키워드가 나왔지만 지금 2060년 넷제로 때까지 1,8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뭔가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겠죠. 그만큼. 그리고 2030년에 빈쌀만 왕세자가 탄소 메탄가스 배출량을 약 30% 줄이겠다. 결국은 그게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UAE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6천억 디르함을 투자할 계획. 이거 뭐 넷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키워드를 잡아본 거는 COP26 그러니까 26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사실은 그 국제기구에서 전망을 했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상보다 좀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해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장기 어젠다는 뭐 2050이 됐든 사우디 같이 2060이 됐든 이런 롱텀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고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다른 시장 수요 요건이 존재할 것이다. 제가 다른 시장 요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 유가가 뭐 천정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유국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꼭 나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우디나 UAE 같은 이런 산유국들의 그 저비용 생산 구조, 오일 채굴에 있어서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사실은 뭐 재정 여력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분야 이외에 기존 우리 그 국내 업체들이 많이 진출했던 이런 영역도 시장의 견조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 실감이 나실 텐데
지금 2050년에 또는 일부 중국이나 사우디 같으면 2060년 넷제로를 표막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달성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국제조사기구에서 했어요. 이번 달에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50년 넷제로가 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22.7%. 그러니까 합쳐도 약 26, 7%가 넷제로가 그래도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거 여기에만 우리가 올인할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전체의 이런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기존 그 플랜트 건설 시장 규모 뭐 이걸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을 보면 중동 전체의 뭐 앞으로 그 시장이 어떻게 발주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 제약상 유인물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우디하고 UAE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사우디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 주요국의 시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점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작년에 한 940억 불 정도 시장이 추정이 됐고요. 금년 시장은 약 6.5%.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발주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우디의 경우는 전체 이 컨스트럭션 플랜트 쪽의 시장 규모가 약 한 1,000억 달러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 약 한 1,4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국제 다른 기관들에서 전망을 한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UAE하고 이집트 쪽의 중장기 시장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 뭐 스킵을 하고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해외 건설 플랜트 이쪽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전체 이 작년에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한 31개 프로젝트를 다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31개 프로젝트 가운데 석유 또는 페트로케미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딱히 우리 국내 기업이 딱 수주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우디 시장 신재생 쪽 뭐 이렇게 커질 거다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과실을 딸 수 있는 업계 그다음에 우리 뭐 수출입은행이 됐든 무역보험공사가 됐든 이런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그 단순 탄소 중립 플러스 에너지 믹스 정책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가스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스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한 걸 보니까 그 아람코 그 자포라 가스 프로세싱 시설 패키지 1 이건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고요. 약 한 12억 불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시설 패키지 2는 현해하고 현대건설이 조인트로 해서 이것도 약 한 10만 6억 불 넘죠. 그래서 수주를 한 것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했다. 이 사우디의 시장 여건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정책하고도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가스의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발주될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좀 찾아봤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가 알타이바의 3,500메가와트, 그다음에 가심 프로젝트 약 3,500메가와트,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아직 스터디 단계.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UAE 같은 경우도 그 프로젝트 이름은 Facility 2로 되어 있는데 약 2,600메가와트 규모. 이건 비드 평가 중입니다. 비드 이밸류에이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약간의 정치적인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지정학적 위기, 뭐 이게 쉽게 지금 이렇게 뭐 톤다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 이해한기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지금 대유럽 가스 중단하겠다고 푸틴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런 그 대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내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도입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이 사실은 저는 당장 탄소 중립 아젠다보다 더 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음 정부가 그 일단 탈원전 정책을 그 포기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뭐 신한울 3, 4기 건설 재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전은 탄소 중립 이슈, 그리고 우리가 한국도 사실은 넷제로 실현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원전을 병행하는 이런 그 탄소 중립 프로세스는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윤석열 정부가 그 2030년 에너지 믹스 그 공약을 보면 지금 현재 원자력 비중 약 한 24%인데 32.5%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구현이 조금 더 좀 용이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2019년에 마련한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신정부 들어오면 상당히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당연히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COP27, 그 27차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무래도 그 특정 지역에서 개최되게 되면 특정 권역의 그 어떤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 등 그 개도국들의 그 에너지 접근성 문제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 점도 우리 기업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집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22쪽인가요? 잠깐만. 이집트 여기 보시면 지금 UAE하고 이집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집트가 2022년 금년에 작년보다는 약 한 6%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가운데서 지금 이집트가 성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COP27 이런 것들도 개최되고 그러면서 나름 뭐 이집트는 사실 사우디나 UAE 같이 자금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규모가 커질 것에 대한 그 우리 기업들이 뭐 사우디, UAE 이런 중동 중에서도 이런 국가 위주에서 약간은 좀 우리가 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집트 같은 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